1787년 모차르트는 요세프 2세의 결정에 따라 황실 실내악 작곡가 자리에 지원했고 연봉 800플로린을 받는 조건으로 궁정의 가면무도회를 위한 무곡 등을 써주기로 했지만 전임자 글루크의 절반에 되지 않은 공급으로는 빚은 늘어만 가게 되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쉬운 일을 해주고도 큰 돈을 받았지만 땡전 한 푼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곡을 쓰는 우울한 시기도 잦았으며 오페라 의뢰는 그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프리메이슨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특히 대단히 부유한 비단 중개상인 미카엘 푸우베르크는 그를 도와주면서 이자를 내라는 말도 꼭 덧붙이기도 했는데 당시 도박에 중독된 모차르트는 지속적으로 목숨이라도 걸린 양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788년 모차르트는 가족과 함께 빈 변두리 지역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가정부도 없이 그는 직접 청소와 요리를 했고 가족 외에 카나리아 한 마리와 하얀 개 한 마리만 데리고 살게 됩니다. 오페라 작품인 돈 지오반니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의 오페라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만 했으며 궁지에 몰린 모차르트는 결국 값나가는 물건들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해 여름 그는 겨우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가장 훌륭한 교향곡 39번, 40번, 41번을 완성했지만 이미 빈 청 중의 상당수가 그를 떠난 뒤였으며 그간 작곡가가 직접 연주회를 기획하고 스폰서인 예약자에게 선금을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1790년에는 모차르트의 라이벌로 묘사되는 이탈리아 음악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바이글의 작품들은 절찰리에 연주되는 방면 모차르트에게는 더 이상 의뢰가 오지 않으며 결국 모차르트의 아내는 병을 얻어 바덴의 온천장으로 요양을 가버렸으며 아들은 소위 기러기 아빠처럼 귀족들만 받아주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1791년 요세프 2세가 죽고 1790년 2월 레오폴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자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겁을 먹던 황제가 세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밀 경찰을 동원해 빈에서 활동하던 프리메이슨을 탄압을 하자 지회원들은 숨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황제 레오폴트 2세는 모차르트 대신 살리에리의 작품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으며 모차르트가 레오폴트 2세의 환심을 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해 본 프리메이슨 출신이자 빈의 한 극장장 에마누엘 시카네더가 모차르트에게 프리메이슨에서 영감을 받아 비밀결사의 영광을 재현하 로페라 마술피리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작품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이 됩니다. 1791년 9월 30일 저녁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시카네더의 비덴 극장에서 초연되는데 모차르트는 전날 밤에야 서곡을 완성했기에 악보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이었고 저녁 7시에 작곡가가 건반을 연주하고 지휘를 하기 위해 무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막이 오르면 프리메이슨 성전이 보이며 주인공 파미나 공주와 타미노 왕자가 입문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일련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지회의 의식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며 남녀 평등 사상을 내포한 이 작품 전반에 걸쳐 프리메이슨의 사상을 넣어 힘, 지혜, 아름다움이라는 프리메이슨 3가지 미덕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독교 신자였던 소프라노 조수미가 데뷔 전 카랄 앞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아리아 중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불러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 신자가 프리메이슨의 작품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작품은 성공을 거두게 되며 10월 한 달 동안 20회나 상연되었고 매일 저녁 모차르트는 객석의 반응을 지켜보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개인적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덴에서 요양 중이었고 모차르트는 낮에는 당구를 치며 밤에는 담배를 피우며 산책을 하다가 작곡을 하고 저녁에는 혼자 걸어서 극장으로 가는 외로운 기러기 아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죽기 2달 전에는 말도 팔았으며 1400플로린이 넘는 빚으로 인해 급료의 절반을 차압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불안감을 억압하기 위해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거나 미친 듯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8월에 의뢰받은 레퀴엠을 작곡하던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칸타타를 의뢰받고 잠시 작업을 멈추게 되는데
레퀴엠은 결국 미완으로 남아 이 작은 프리메이슨 칸타타가 마지막 완성작이 되게 됩니다. 1791년 11월 17일 모차르트는 조각상과 문양으로 장식된 네모난 방에서 지회 동료들과 함께하며 그 순간을 만끽했지만 이튿날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모차르트는 1791년 11월 18일 자주 가던 식당의 자리에 앉았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서 사장에게 자기 술을 대신 마시라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으며 임종을 앞둔 그의 곁에는 몇 안 되는 친구와 제자뿐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자신이 만든 레퀴엠의 라크리모사를 반복했고 콘스탄체와 소피는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차르트에게 잠옷을 입히기 위해 앞섬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1791년 12월 5일 월요일 0시 55분에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의 사망 진단서에는 급성 속립진열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프리메이슨의 의식에 따라 자기 집에서 2건 달린 검은 외투 차림으로 상여에 실렸고 판스피덴 남작은 모차르트의 재정 형편을 보고는 가장 값싼 장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당시 단돈 8플로린이면 3등급 장례의 공동 묘혈 매장까지 해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가난뱅이들이나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다음 날 슈테판 대성당에서 미사도 음악도 없는 간단한 장례를 치른 뒤 연구차는 안개속을 헤치고 갔는데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그 장례 당시의 모습을 참고로 회상해 볼 만합니다. 이 시간에는 프리메이슨의 사상에 도취된 모차르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의 결말이 결국 인생의 비극적 종말을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경건하고 정직한 삶으로 복음 안에 거하며 영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